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여야 대표 회담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이슈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에 치러집니다.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남 지역의 두 곳인데 영광하고 곡성입니다. 이곳에 조국혁 신당이 후보를 내겠다는 거예요. 자,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아주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호남은 민주당의 핵심적 기반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도전장을 내겠다는 건데 최근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지난 이재명 대표가 선출 당시에 그 전당대회에서 호남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20%대로 낮았고 이거는 영남의 40~50%대보다도 낮은 부분들을 이걸 두고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거부 아니냐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었던 점이 있고요. 또 나가서 조금 전에 우리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서 거의 박빙이잖아요. 영광이나 곡성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나름대로 이제 경쟁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도전장을 내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나름대로 정말 조국혁신당이 참신한 정당이냐 그 나름대로 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범죄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고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무슨 굉장히 혁신인데 누구를 혁신해야 되나 본인이 혁신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비판을 받으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호남의 분열이 과연 이재명 일극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와 만약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에 결국은 비명 친문 세력 결집의 하나의 도화선이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10월에 있을 선거법 위중교사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더욱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아마 정치권에서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최고위원들 다 같이 간다는 겁니다. 가서 그곳에서 회의도 열고요. 세미나도 갖고 공을 많이 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조국혁신당의 생존 전략 또 올인 월세살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이 호남 기반의 경쟁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애초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는 호남의 기반을 둘 수밖에 없는 두 정당이 있는 거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영광과 곡성은 충분히 변동성이 있습니다. 영광은 누구의 고향인가?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이죠. 곡성은 이정현 전 보수정당 대표의 고향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다른 지역보다는 변동성이 큰 지역이 바로 영광이고 그다음에 곡성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조국혁신당은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허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경쟁력 있게 호남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또 혁신 민생안을 낼 수 있는 것이 조국혁신당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존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저는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두 곳 가지고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되면 이건 그렇다면 호남 지방선거에 그러니까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후보를 다 내겠다는 게 이제 조국혁신당의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야말로 호남을 두고서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전남 영광과 곡성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또는 설사 조국혁신당이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나 표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반면에 민주당은 방금 전에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호남의 민심은 어느 한쪽으로만 쏠려가지 않습니다. 항상 전략적 선택을 해왔고 이른바 지난 선거에서는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지민 나몰이에요. 왜?
지역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이라는 것은 이 나중에 지금은 민주당이겠지만 호남이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모른다라는 거죠. 조국혁신당은. 또 이번 당장 이 10월 보궐선거만 하더라도 어떨지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국혁신당은 달려들기 때문에 상당히 호남 민심과 관련해서는 표심과 관련해서는 치열한 전쟁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코로나로 입원을 했다 이제 곧 퇴원을 하는데요.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누구를 이제 뽑느냐. 이제 호남 출신 최고위원 인선 가능성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최고위원은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5명은 선출직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영남 출신 분들이 많이 이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 이제 호남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호남 출신 분들을 임명해서 나름대로 뭐 영호남 통합적인 이미지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더욱더 이제 호남 출신 분들을 최고위원회 지명직으로 임명하면서 호남 민심을 달래려고 하는 그러한 뭐 나름대로 정치적인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경쟁과 협력 관계를 조국 대표가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영남 지역에서도 지금 2곳에서 재선거, 보궐선거가 있는데 거기서는 또 연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 경쟁 관계, 협력 관계, 그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은 이제 협력적 경쟁 관계를 타고요. 하지만 이게 지방선거 가게 되면은 경쟁 관계로 철저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로 가게 되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 협력하기에는 부산도 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기반이 되거든요. 여전히 조국 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때도 그대로 법적인 문제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대표직을 그렇다면 조국 대표가 지난 총선에 부산에 가서 부산 사투를 쓰면서 이 현장 민심을 상당히 또 취향 저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대로 살려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부산 같은 PK 지역에서는 민주당도 경쟁력이 분명히 있지만 지역적으로 물론 이제 보수 정당의 텃밭이 상당히 강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도 지역구에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그런 곳을 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협력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 제가 본 그 과정을 보면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게 간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지 않다는 거는 조직 선거, 조직이 강한 세력이 이길 수밖에 없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재보궐선거 때는 휴일도 아니니까요. 휴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여하튼 간에 오랜 기간 동안에 호남을 기반으로 정치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 엄밀하게 따지면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지역구 의원 1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역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 어쨌든 간에 지금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국혁신당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조직 기반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분명히 이제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2002년도 2월 28일 날 당시에 박근혜 전 부총재가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했어요. 그때는 이해창 총재가 이제 그 강력한 대권 후보였는데 그리고 6월달에 결국은 당을 만들었었죠. 미래연합.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에 참여를 했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그때 완전히 참패당했죠. 그래서 결국은 2002년 11월에 다시 이제 한나라당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이렇게 재보궐선거에서는 이 조직의 위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한번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가 삼김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대외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 삼김이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김이란 표현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합쳐서 요새 삼김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그건 좀 과장인 것 같아요. 저희 시대의 삼김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라는 그렇죠. 분들인데 정말로 역량들이 되시고 국가의 일을 걱정하시고 풀어가는 그런 지혜, 행동 이게 다 뒤따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감히 저희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말하자면 많이 넘치는 거다. 가장 필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유연성이란 말씀하셨는데 강단 있는 뭐 투사로서의 모습이라든가 예. 대정부 여당의 앞장선 공격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보여줬으니까 예. 지금 이재명이라는 지도자한테 저런 유연성이 있네 라고 하는 거 보여주면 되죠. 언제까지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김부겸 전 총리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대외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김부겸 전 총리가 대외 행보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재명 일극 체제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000년도 총선에서 당시 이해창 총재가 이끄는 한나라당이 네. 133석으로 일당이 됐어요. 그때 DJ 대통령이 실은 당시에 당을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예. 자기를 대통령 만든 새정치국민회를 새천년민주당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15석밖에 못 가져갔어요. 여소야대 상황이었었는데 네. 결국은 똑같이 당시에 이해창 총재가 여의도 대통령이었었어요. 예. 그 이해창 일극 체제예요. 아. 지금 이재명 일극 체제. 네. 결국 2002년도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됐나요? 그 당시에 국민 경선이라고 통해서 여러 명이 실은 그 전국을 돌면서 경선했지 않습니까? 예. 결과는 노무현 바람이 불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정말 경권을 되찾아오려고 한다면 다양성과 포용성이 필요한데 예.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나름대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에 대한 아주 신라 같은 희망이라는 게 지금 얘기하는 저는 신상김이라고 보는데 저는 예, 뭐 예. 김부겸 전 총리가 너무 좀 지나치게 겸손한 것 같아요. 그래요? 신상김 맞죠? 아. 과거의 삼김과 지금은 신상김이라는 거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오히려 예. 민주당으로 봐서는 조그만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세요?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뭐 재보궐선거 결과라든지 재판에 있어서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면 예. 자연스럽게 현재의 일극 체제에서 변화가 올 때 네. 이거를 누가 그러면 대체할 거냐. 그래서 민주당도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플랜 C가 있는데 플랜 A는 이재명 후보 대표를 통해서 대선을 치르는 거라면 예. 플랜 B는 이렇게 신상김이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바람직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거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플랜 C는 아예 그냥 결별을 하는 거죠. 네. 이재명의 민주당과 친문, 친노, 비명이 갈라서는 부분이 플랜 C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기는 김부겸 지사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가 있어서 활동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김경수, 김부겸, 김도겸. 김부겸 전 총리는 이제 뭐 좀 과장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김영준 교수는 지나치게 겸손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세 명이 이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명나몰이다. 네. 지금은 이재명 대표 체제 명체제가 단단하지만 나중엔 몰라. 왜냐하면 어느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도 오해를 살 것 같으면 방송에 나가면 안 되죠. 왜 방송에 나가서 유독 유연한 리더십을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되는 의미를 갖는 거라서 유연한. 그래서 저는 이 세 명의 신삼김이 역시 김영준 교수께서 탁월한 이 명칭을 또 조우를 보여주시는데 신상김입니다. 신상김이다. 그 신상김의 특징인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의 특징은 뭐 비명이에요. 그런데다가 비호남이에요. 게다가 뭐냐면 중도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갖다 붙여서 하는데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은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배종찬 소장이 세 사람을 이전 3김하고 좀 비교를 해라. 누가 네, 누구냐? 네, 예. 그러면은 김부겸 전 총리는 YS예요. 아, 그렇게 보세요? 그다음에 예. 김경수 전 지사는 DJ예요. 예.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JP입니다. 아.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리면 예. 5시간 넘어가니까 안 될 것 같고 아,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성격을 가지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예. 저는 어느 시점인가 부각이 된다면 이 세 사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렇군요. 거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신삼김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실제로 예.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요. 예.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로 가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아.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누가 되든 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예.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질 수 똑같습니다. 저 국민의힘도 예. 지금은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되게 공고화처럼 보이지만 예. 한동훈, 오세훈 더 나가서 지금 얘기하는 뭐 원희룡 의원도 예. 있었고 더 나가서 홍준표 예.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경쟁 체제 속에서 만약에 후보로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 속에서는 훨씬 더 국민들의 선택이 편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냥 뭐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왔을 경우에 예.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축소될 수 있다고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거는 다양성과 더불어서 누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높아야지 선거의 질이 높아진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예. 누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누가 될지 그 불확실성이 모른다. 높아진다. 불확실성. 예.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야 모두 앞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3년 정도 남았는데 예.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그 전망이나 네. 그런 여러 가지 뭐 지지도 가지고는 그렇군요. 절대로 유의미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김영일 교수가 뭐,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오래 지켜보셨으니까 지금 3년이면 많이 길게 남아 있다라는 말씀 예.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또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이 신삼김 이야기와 함께 최근에요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 초일회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예. 초일회를 그래서 뭐 처음 마음먹은 것처럼 늘 한결같이 행동하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갔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뭐 초일회의 의미 여러 가지 예. 어떤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미로 해석을 할 때는 초일회, 뛰어넘다, 일극체제 그렇게 이렇게 해석이 해석도 되네요.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표와는 결을 달리하고 또 친명에 대한 어떤 이 정치적인 반발심을 안고 있는 단체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85.4%로 당대표 자리에 오른 이재명 대표를 당할 세력은 없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재판 리스크와 그 이후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영어 책을 보더라도 영어 교과서를 보더라도 악재는 혼자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의 경쟁력이 올라갈 때 타격을 받는 것이죠. 예. 그때 되면 이 신삼기인과 초일회가 협력을 하는 또는 결합이 되는 이런 것도 실제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런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 선거 과정 속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왔던 적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때 박영진 의원 공천 문제 가지고 치열하게 붙었었잖아요. 예. 그때 정말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꼭 줘야 된다고 된 사람이 예. 실은 김부겸 전 총리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 초일회에 지금 박영진 의원이 지금 전 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네, 초일회예요. 예, 초일회 예. 한 15명 정도가 뭐 지금은 이제 선거 승리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나 비명 행사라는 게 참 많았었잖아요. 예. 이분들이 이제 아마 이제 나름대로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일극 체제를 견제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삼김과의 연대가 올 수밖에 없다. 신삼김과 연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제 거기에 보이지 않는 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걸 다 결집을 해서 결국 마지막에 활용정점을 할 때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문 세력과 친노 세력이 결합을 해서 예. 결국 이재명 일극 체제 세력과 어떻게 나름대로 경쟁하느냐가 그렇군요. 앞으로 남아있는 예. 민주당에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국혁신당의 재보선 결과도 네네. 예,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반국가 세력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지하철 역사와 전쟁 기념관 등지에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반국가 세력이란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 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에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 행위이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국민은 없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특별 지시한 내용입니다. 반국가 세력, 암약.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지금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는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야 역시 이재명의 민주당 맞구나. 지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민주정당에서 아무리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지시할 수 있나요? 의견을 수렴해달라면 모르겠어요. 얼만큼 이게 이재명의 일극체제가 적나라한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병상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온 지시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 10일 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이 되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진짜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으로서의 모습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 독도를 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도를. 그런데 무슨 독도 지옥이고, 독도 예를 들어서 모델링, 다시 모델링을 한다는 걸 가지고 지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런 논리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이 참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일단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 꼭 드려야 될 것이 양쪽이 다 내려놔야 되죠. 저는 이렇게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떤 쪽이든 저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게 왜냐하면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을 거론하고 독도를 이야기해보면 이게 반일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집 열차가 되는 겁니다. 이 결집 열차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을 감정선을 통해서 결집하는 것은 성별도 안 통하고 남녀 간 구분도 안 되고요. 연령별, 지역별, 이념별 구분도 안 됩니다. 이건 적어도 지금은 진영 간 대결이지만 일본을 기준으로 몰아가 버리면 이건 더 큰 파장, 더 극단적으로 동강이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을 했고 그것을 빗대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양쪽 정당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을 더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다 어느 누구든 어느 정당도 저는 적어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이것을 국민들을 쪼개는데 이용이 돼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오늘 바로 입장을 냈네요.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 저희가 뭔가 독도 지우기는 없다. 야당이 의심하는 게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잠깐 여론조사 보고 갈까요? 자, 보면 긍정평가, 부정평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보고 계십니다. 긍정평가 30%, 0.7%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 66.4%, 1.0%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였고요. 정당 지지율 있나요? 정당 지지율 보면 국민의힘이 6%포인트 오른 37%, 더불어민주당이 2.2%포인트 떨어진 40%, 조국혁신당 7.7, 개혁신당 3.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대통령 국정 특별히 지지도는 보실 거. 뭐 예.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예, 거의 30% 네, 계속. 30%인데 실은 뭐 오늘 뭐 보도는 안 했지만은 예. 한국갤럽이나 또 우리가 얘기하는 MBS 조사에 의하면 전국 지표 조사에 의하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27%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MBS 조사 총선 후 10차례를 했더라고요. 예, 10차례를 예. 했는데 딱 한 번 7월 4일 30% 제외하고는 9번이 전부 다 20%대였었어요. 예. 그는 이제 특히 전화조사, 어. 이거는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런 수치는 거의 역대 정부에서는 임기 말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수치상으로만 보면. 예. 그런데 지금 집권 2년 좀 지나서 지금 이제 반환점을 도는 게 실제로 11월 달 아닙니까? 예, 예.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총선 패배 이후에 뭔가 변화를 기대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 좀 보는데요. 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한테는 아픈 부분이죠.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항상 뭐 컨벤션 효과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예. 정부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6% 이상 지지가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은 2.2%포인트가 2.2% 떨어지면서 포인트 떨어졌군요. 저 차이 보면 40%. 8%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예. 30.0%나 40.0%는 오차범위인 겁니다. 예, 예.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뭐 지금 기속적으로 민주당한테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는 민생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독도 지금 괴담까지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면요. 예. 민주당의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 예. 또 그렇지 않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배 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정당 모두에 대해서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소개는 안 했지만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야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가서 한번 좀 꼭 좀 읽어봤으면 예,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비호감이 호감보다 훨씬 높은 이런 현상 속에서 자신들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말만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이제는 뭐 정말 정치에 대해서 불신과 더불어서 혐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정당 지지율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2년 9개월 가량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충분히 저는 대통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리얼미터 같으면 거의 40% 가까이 네. 또 한국갤럽의 조사하면 저는 35% 이상의 대통령 긍정평가를 얻어낼 목표를 세워야 되고 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가능한 이유가 2008년 임기를 시작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우병 때문에 지지율이 폭삭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2008년에 10%대까지 내려갔던 것이 2010년 친서민 중도실용을 내세우면서 예. 50% 이상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대단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충분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방법은 뭐냐면 경인소다. 네. 경제나 인사나 또는 소통과 관련 부분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방법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예. 왜 중요한지 하나만 더 붙이면요.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4+1 이 브리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의료, 노동, 연금, 교육개혁, 또 저출생도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지지율이 높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걸 떠나서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지만 방법이 있고 인사도 어렵지만 방법이 있고 소통도 어렵지만 방법이 있으니까 예.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표를 저는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지지도가 낮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운영의 동력이 상실된다고 한다면 예,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영수회담을 제안했어요. 네. 저는 지난 4월처럼 영수회담할 때 모든 현안을 다룬 게 아니라 저는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해야 된다. 아. 그게 2000년도 여야소 야대 상황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해창 총재가 예, 예. 의학 분업의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했어요. 그랬군요. 네, 풀었어요. 예, 예. 그 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돼서도 원포인트 회담을 했습니다. 예. 많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지금 벌써 예. 우려 갈등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인데도 방법이 대책이 안 나오니까 예. 그게 지금 굉장히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간호사분들도 예. 파업에 동참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재상병 특검이나 예. 전국민 20만 원 지원은 여야 대표가 하고 예. 그리고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는 예. 정말 민생과 관련된 원포인트 회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네.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그렇군요. 보인다면 예. 대통령에도 좋고 민주당에도 좋고 그리고 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그렇다면 아마 제가 볼 때 지지도가 그렇군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예. 숨통이 터지지 않을까 결국은 생각합니다. 민생이네요. 저는 민생. 하나만 덧붙일 예. 거예요. 당장 5%포인트를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월 2회 정례 회동을 하겠다. 아. 그러면 저는 5%포인트는 대구 경북, 왜냐하면 대륙주. 예. 대통령의 지지 기반과 국민의힘 지지 기반은 대륙주입니다. 네. 대구 경북, 그다음에 60대 주부청이거든요. 예.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음. 여기서만 지지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보수층들은 이 협력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협력, 저는 이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두 분이 워낙 정치권에 오래 이렇게 계시고 또 지켜 보아 오셨는데 역시 좋은 해법을 지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 관련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에게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제시한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한 대표, 자,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회담의 전부를 국민들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회담의 전제로서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대표회담 원래 어제 열릴 예정이었는데 일단 미루어졌습니다. 연기가 됐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지금 생중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한 대표가 꼭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여야 대표가 자주 만나서 예, 현안에 예. 관련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선민생 후 정치 이슈다. 아, 만약에 예. 정치 이슈를 계속해서 들고 나온다고 한다면 저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관련돼서 발의하라고 얘기하죠. 본인들이 발의하면 되잖아요. 예, 예. 그랬을 경우에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걸 따라갈 건가 안 따라갈 건가가 더 관심 포인트지 예. 본인들 가만히 있고 발의하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하는 너무 정치 이슈에다가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 저는 끝나고 나서 정답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아무런 성과가 없는 빈선 회담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여튼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여야 대표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 좀 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왜 오늘 하라고 하는지 이상하지 않느냐. 민주당 입장에서 여권을 분열하려는 포석을 두는 것인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늦춰질수록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네. 그리고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안을 떠나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속도가 조금 이 회담 자체가 확정되지 않고 연기된 네. 부분에 대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반면에 그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동훈 대표의 시계가 더 빨리 간다. 째깍 이재명 대표의 시계는 째깍 이렇게 간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고집해야 될 때는 생방송이 아니라 민생을 고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검투세를 오히려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예. 이건 강하게 밀어붙이면 여론이 올라가면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대통령과도 뜻이 똑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성공사를 먼저 만들 수가 있죠. 예. 두 번째는 지금 TMF 사태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예. 자영업층의 숫자가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한 25%의 유권자 비율이 되면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노려라. 그러니까 25만 원의 제한을 소상공인 지원으로 빨리 전환시킬 수 있는 예. 자금 자체도 14조가 아니라 한 20조 정도로 마지막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는 검사 출신이고 사법 출신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네. 지금 대학생들의 취업 채용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바로 네, 네. 2030 MZ 세대입니다. 남녀가 다 걸려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든 어떤 대학을 나오든 상관없이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예.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밀어붙이면 아예 홀을 민생 한동훈으로 가져가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누가 누구를 이기겠다라는 식의 회담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약한 고리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네, 네. 한동훈 대표의 가장 약한 고리는 최상병 특검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약한 고리는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예. 이거보다도 전세 사기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여야가 합의를 하는 거를 먼저 예. 토론을 하고 그리고 쟁점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거꾸로 어떻든 간에 이 회담을 통해서 자신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훨씬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회담을 하면 그 회담이 제대로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왜 한 번만 만날 생각을 하자는 거죠. 반복 게임이거든요. 일회성 게임이 아니라 이터레이션 게임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게임의 지속성을 딱 예. 하는 거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잘 들었고요.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속보를 잠깐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 관련 속보인데요. 자,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에서요. 자,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 기준일 직전에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여 재산 총액을 맞추고 또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함으로써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네요.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김영준 배재석자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